예. 1차 시에 이어서 4주차 2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1차 시에서 설명했던 소송 가공 방법에 대해서 분류를 해봤고요.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이놈을 좀 더 내용을 심도 있게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제 단조거든요. 이제 뭐죠? 영어로 얘기하면 포징이라고 그래요. 금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단조를 하기 위해서 힘을 가하는 기계, 즉 단조 기계죠. 이를 이용해서 금속 재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가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열, 그리고 압축을, 이제 힘을 가해서 압축을 해서 압착을 시켜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성형하는 가공법인데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 금속 재료에 유동이 일어나겠죠. 즉 전위가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조대한 입자가, 그러니까 결정립이죠. 조대했던 놈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미세한 조직으로 결정립 사이즈가 미세하게 그리고 균일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단조품은 기계적 성질이 어때요? 우수해지겠죠. 그 기계적 성질에는 강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 자, 인성하고 여러분들 연성하고는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고요. 이제 단조를 좀 분류를 해보면 프리포징해서 자유단조. 자유단조는 형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금형이 없다고요. 그리고 형단조는 금형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금형 모양으로 단조를 하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보통 길거리에서 보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대장간에서 이렇게 보는 것들에는 뭐가 없어요? 금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형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햄머가 됐든, 이 햄머에는 뭐 스팀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에어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아주 원시적으로는 그런 것도 아니고 두드리는 것도 있겠죠. 해머나 프레스를 이용해서 직접 때려서 가공하는 방법인데요. 이 자유단조니까 형이 없으니까 변형이 어떻게 생겨요? 구속이 안 되니까 자유롭게 변형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형상을 정확하게 만들 수가 없이 그냥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형상을 가공할 때 자유단지를 이용하는데요. 자유단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특징이 뭐예요? 치수가 정확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딱 표준화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유사하게 이렇게 두드려서 모양 형태를 만들죠. 그래서 표준화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는 데 적합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자유단조는요. 소량을 생산할 때 적합하지 대량으로 만들 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형단조는요. 금형을 이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금형을 사용해서 우리가 금속을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이죠. 여긴 이제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요. 그리고 특징은 금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힘을 가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죠. 그 장치의 힘, 즉 기계력을 이용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더 세분해에서 살펴보면요. 하나는 열간이 있고요. 냉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열간은 어디까지 온도를 가열한다고 그랬어요? 재결정 온도요. 재결정 온도까지 재결정 온도 이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상으로 가열을 한 다음에 이제 단조 작업을 하는데요.
이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아까 이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조직이 미세화되면서 기계적 성질이 강도가 좋아지고 연성도 좋아지고 인성도 좋아지고 연성이 증가하니까 인성이 좋아지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표면은 깨끗하지 못하다고 그랬는데요. 앞에서도 설명했는 것처럼 그 고온 상태가 되니까 뭐가 일어나요? 산화 때문에 그래요. 그 산화가 일어나서 표면이 아주 그 깨끗하지가 못해요. 대신에 자결정 온도 이상에서 만들기 때문에 얘는요, 그 말 그대로 소성 변형이 되어도 재결정 온도 이상이 되어서 얘는 다시 뭐가 일어나요? 재결정이 돼요. 그쵸? 예. 반면에 냉간은요, 냉간 단조는요, 이제 전위가 그 소성 변형이 일어나려면 전위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얘는 전위를 계속해서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전위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까 이런 그래프 스트레스 스트레인 다이어그램에서 자, 요까지 일어나면요, 더 만들고 싶어도 얘들 때문에 안 돼요. 얘들 때문에 뭐가 됐어요? 이 변형 경화가 일어나서요, 다시 열 처리를 해서 쭉 가열을 해서요, 자결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뭐를 해줘야 돼요? 조직을 원래 상태대로 그 결정 조직을 질서 정연하게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성 변형을 일으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냉간 가공으로 냉간 단조를 이용하게 되면요, 이런 영역 때문에 뭐가요? 경도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강도가 증가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연성이나 인성이 저하가 된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장점은 얘가 산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치수가 정확하고요. 그 다음 뭐가요? 냉간 가공이니까 가열을 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이것도 크게 소성 변형을 일으키려면 다시 그 열 처리를 해서 다시 탄성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더 추가적으로 냉간 가공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여긴 우리가 주제가 단조니까요, 이제 그 가공까지는 그 추가적으로 뭘 더 그 연성을 회복시킨다거나 이제 그러려고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표면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얘는 뭐가 안 일어나요? 산화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기계로 일정한 금형 속에 넣어서 단조를 해버리면요, 그 형태도 또는 치수도 정확하고 면이 어때요? 깨끗해요. 그리고 이제 단조의 특징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 단조를 하려면요,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전위가 일어나야 되고요. 이러려면 이게 무슨 자재여야 되냐면 연성자재가 돼야 돼요. 이 연성이 없으면요, 이 단조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얘가 깨져버려요. 대표적으로 주철 같은 거는 단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철은요, 지금 설명드렸던 대로 누가요? 연성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설명드렸던 대로 이 단조를 하게 되면 기계적 성질이 좋아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신뢰성도, 그리고 내구성도, 그리고 조직이 미세화되다 보니까 가공성도 우수해져요. 그죠? 그 얘기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놨네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조는요, 얘가 어떤 복잡한 형상의 제품은 단조로 불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금형을 이용해서 어떤 금형과 그리고
그 단조 과정에서 힘을 가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프레스나 이런 금형들이 좀 비싸요. 생각보다 가격이 고가예요. 그리고 금형도 한 번 만들면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번 이상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금형도 이제 양이 단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형단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단조에서 단조 횟수가 많아지면 금형도 어떻게 해야 되죠? 바꿔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조 가공인데요. 처음에 한번 보세요. 순서를 어떻게 하죠? 가열을 하네요. 이 챔버가 6톤짜리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열을 한 다음에 모든 게 한 번에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비 성형을 하네요. 예비 단조를 하겠죠. 그 다음 여기 세 번째는 뭐죠? 이제 다시 단조를 할 거고, 단조를 한데 정리를 해줄 거고, 그리고 이제 단조가 여긴 단조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쵸?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보통 노멀라이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도를 급격하게 내리는 게 아니라 대기 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서서히 냉각을 시켜주겠죠. 이런 공정으로, 이런 과정으로 단조 가공이 진행이 돼요. 요거는 지금 얘를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뭐죠? 고압 밸브용 볼을 만드는 거네요. 이게 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 압출 가공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설명하기 전에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 컨테이너예요. 요게 요 틀이 있죠. 요 밖에 이게 컨테이너고요. 그 다음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 요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게 틀이고 요게 이제 다이예요. 요게 시커멓게 돼 있죠. 요게 시커멓게 돼 있는 게 요게 다인데요. 여기에 힘을 가해요. 이게 램으로 큰 힘을 가하면요, 얘가 어디를 통과해요? 여기 있죠? 요 다이에 그 형상, 이게 구멍이면 원형 단면을 갖는 게 원형 단면을 갖도록 될 거고요. 만약에 사각형이면 뭐죠? 사각형 단면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실 거는요, 얘가 램이잖아요. 램의 진행 방향하고요, 다이를 통과해서 제품이 만들어진 이 방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 방향과 요 방향이 어때요? 여기 요 방향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전방 압출 포워드 익스트루전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요, 이게 다 컨테이너잖아요. 이렇게가 이게 컨테이너죠. 그렇죠? 그리고 요게 물론 다이죠. 여기가 요 시커먼 게 다이고요. 얘는요, 램을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으로 가해요. 반대 방향으로. 램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하면요, 요 램의 진행 방향하고, 그리고 누구죠? 요 제품이 만들어져서 그 밖으로 압출되는 요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후방 압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건 정수압 압출인데요.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기 요 밖에 얘들이 전부 다 뭐죠? 밖에 있는 것들이 컨테이너들이에요. 요게 뭐이겠어요? 시퍼런 게 요게 다예요. 근데 여기 유압을 가하는데요, 여기 압력이나 여기 압력은 전혀 기여하지 못해요. 그죠? 유효하게 내가 힘을 가해서 큰 압력을 가하면 요놈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힘이라는 건요, 역학에서 압력에다 뭐를 곱해주면 돼요? 그다음에 면적을 곱해주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 힘을 이용해서 얘를 이 전방으로 압출하는 이러한 과정이 여기 정수압이에요.
자, 여기서 왜 정수압일까요? 여기 모든 접에서 압력의 세기가 어때요? 균이래요. 압력의 세기. 압력의 뭐가? 세기 또는 크기가 어떻다고요? 일정하다고요. 자, 그림으로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가 빌렛 또는 뭐 똑같은 얘기인데 또 스톡이라고도 그래요. 빌렛인데요. 이 빌렛을 여기 아까 컨테이너라고 그랬어요. 컨테이너 속에 넣고 그리고 압출이니까요. 압력을 가해요. 압력. 자, 압력은 여러분들 압력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힘이에요. 이 압력에다 뭐를 곱해줘요? 단면적을 곱해주면요. 이게 뭐예요?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힘을 가하는 거예요. 압력을 가한다는 말이 결국은 힘을 가한다는 말이에요. 힘을 가해서 다이의 금형의 구멍으로 소재를 밀어내서 단면이 일정한 각종 형상의 단면재 또는 뭐이겠어요? 관재 또는 선재 등을 이제 가공하는 가공법인데요. 자, 여러분들요, 여기 지금 제가 그림이 없어서 안 갖다 놓는데요. 관은 어떻게 만들겠어요? 관은 요 안에 그 맨들이 그런 것도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러면 요 밖으로 여기는 구멍이 만들어질 거니까 이런 방법으로 압출을 해버리면 뭐가 만들어져요? 관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 이제 압출 그 형식에서 이 바로 밑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전방 압출 후워드 익스트루전이 있고요. 백워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매 방향하고 제품이 압출되는 방향이 같으면 요놈이죠. 전방 압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압출하는 여기 램의 방향하고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램의 진행 방향하고 그리고 압출되는 방향이 서로 반대일 경우, 그렇죠? 이런 압출을 우리는 후방 압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정석 하이드로스태틱 익스트루전은요,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같이 가압된 액체에 의해서, 액체에 의해라고 하는 말은 액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이용해서요, 이 압출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압력의 세기는 모든 면에서 어떻다고 전체 용기 내에서 어떻다고요? 똑같다고 그랬어요. 세기가 일정해요. 그럼 익스트루전에 유효하게 쓰이는 압력은 요 단면에 가해지는 압력이에요. 예, 형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구형일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각형일 수도 있겠죠. 이게 단면이 되겠죠. 단면 면적 A. 그 다음 이제 요놈도 압출도 그 공정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열관이 있고 냉각이 있을 건데요. 열관은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온도를 몇 도 이상이요? 자결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압출하는 방법이고요. 그 냉각은요, 상온이나 상온보다 다소 높은 온도에서 압출하는 그런 가공법이에요. 그런 가공 공정이죠. 자,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면요, 이런 거 만드는 거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어디를 보냐면 요즘엔 하도 그 유튜브가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그 유튜브에 업로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동부제강이나 인천제철에 그 이 형광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물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압연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그 압출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주로 어떤 어떤 공정을 쓰겠어요? 열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과목이 기계안전공학이잖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는요,
이 기계 안전공학이라는 게 뭐예요? 요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작업 메커니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뭐를 할 수 있어요? 위험 요소와 공정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어디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를 만들 수 있어요? 대책을 만들 수 있잖아요. 즉 방호장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고압인 경우 내부 압력에 의해서 이 다이스 부분의 비례, 뭔가가 이 다이에서 이제 튀쳐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비산이 돼서 나한테, 작업자한테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원료, 요 작업점인데요. 압출기에 그 빌렛을 투입하는데, 요 과정에서 잘못하면 그 우리 신체 일부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려 들어갈 수도 있다거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는 전부 다 뭐를 해요? 어떤 상태예요? 되게 무슨 가공이에요? 열간이잖아요. 열간은 뭐예요? 고온이잖아요. 이게 제결정 온도 이상이란 말이에요. 제결정 온도 이상. 그럼 뭐를 입을 수 있어요? 화상을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이 히터 부위에서 가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감전이 일어나요. 자, 그럼 우리는 위험 요인을 살펴봤네요. 그럼 이제 대책도 우리가, 즉 대책이라는 게 방호장치죠. 방호장치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발 가공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인발 가공은요, 주로 선재를 만들 때 이제 많이 쓰는데요. 얘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인발제를 이 다이의 구멍을 통해서 인발제를 집어넣고 얘를 당겨요. 말 그대로 인발이잖아요. 이 끌어당겨서 가공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긴 봉제 또는 선제를 인발 다이 속으로 잡아당겨서 소재의 단면적을 감소시키는데요. 이런 가공법이에요. 그 압출 가공에 비해서 얘는 단면적이 적은 것들, 주로 선제니까요. 그 인발도 열간이 있고요, 냉간이 있는데요. 자, 그 열간을 할 경우에는요, 이제 경도가 큰 뭐 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냉간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열간을 하게 되겠죠. 또 반면에 취성이 언제냐면, 상온에서는 취성을 갖지만 고온 상태가 되면 이 취성이 좀 작아지는 애들, 즉 연성을 가지는 애들, 우리가 취성제도 열을 가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 취성은 작아지고, 말을 똑같은 말로 다시 바꾸면 뭐가 증가할 수 있어요? 연성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간 인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냉간 인발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 냉간 인발을 하게 되면요, 얘들은 제품의 강도가 어떻게 돼요? 제품의 강도가 좀 좋아져요. 왜 그런지는 아까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뭐가 일어나요? 예, 변형 경화가, 이런 놈들이 일어나면서요, 뭐가 좋아져요? 강도가 이렇게 향상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거 하면, 압연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그림을 하나 좀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그 판재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예요? 이게 놀이에요. 이게 놀라. 아유, 미안합니다. 재채기가 나와서. 그리고 이것도 놀이겠죠. 이것도 놀. 얘네들이 어떤 방법으로 회전할까요? 이런 방법으로.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빌릿을 가지고 이런 판재를 만들 때는요. 아, 이 저기 뭐야, 이 냉간은 거의 하지 않아요. 주로 이제 이 열간 아변을 하죠. 그래서 이 아변은요, 이 롤러 사이에 뭐 이건 냉간일 때고 이건 열간일 때인데요. 이건 밑에서 더 설명할 거고요. 회전하는 한 쌍의 롤러 사이에 소재를 통과시켜서요. 그리고 이제 소성을 시켜서 판재나 아니면 대판, 뭐 형제, 관재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가공법이 이제 그 아변 가공인데요. 얘도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상태에서요? 열간을 하다 보면요. 열간을 하다 보면 똑같이 여기 이런 빌릿 요 놈을 가지고 이제 이게 되게 주조가 된 애들이잖아요. 이 조직이 그래서 주조가 된 것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거칠다고 그랬어요. 얘들을 파괴해서 그 조직을 미세화하고, 그리고 이 조직 이 우리가 주조를 하다 보면요, 이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기포가 들어있어요. 얘를 압착시켜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 결과로 나타난 것들은 어떻게 하세요? 이제 폭은 넓어질 거고 대신에 두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얇아질 거고, 그리고 이 노을 사이를 균일하게 통과했으니까 두께는 얇아지지만 이 전체 폭에 걸쳐 어때요? 균등하고, 그리고 이 아변을 했기 때문에 이런 놈들이죠. 요 조직이 이렇게 미세화되어 있으니까 기계적 성질이 어떻게 돼요? 향상이 되겠죠. 그렇죠? 이 열간은요, 이제 이런 성질 때문에 그 뭐죠? 아변 동력이 크지 않아도 연성이 커지고, 그렇죠? 연성이 커지니까 큰 동력을 아변 동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제 소성 변형을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도 결과적으로 단조하고 어때요? 그 과정의 공정이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단조품과 같은 성질을 아변제에 이제 부여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얘는 열간이잖아요. 열간이면 이게 고온 상태잖아요. 재결정 온도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표면이 안 좋아요. 표면이 산화가 일어나서 그런데요. 그래서 표면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이 표면에 산화가 일어나서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냉간에 비해서 냉간 아변에 비해서 뭐가 치수의 정밀도가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만들 때는 두께가 얇은 거 이런 것들은 좀 만들기가 어려워요. 주로 열간은요 두께가 좀 두꺼운 애들, 그럼 두께가 얇은 박막, 그 라미나 플레이트처럼 아주 또는 씬 플레이트 이런 것들은요 뭐로 해요? 냉간으로 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냉간 아변은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 얇은 것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치수의 정밀도가 좋고 표면이 어때요? 깨끗해요. 어떤 상태에서 얘를 아변할 때 상온이나 상온보다 조금 높은데, 즉 고온 상태가 되지 않아서 뭐가 안 일어나요? 상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 냉간아변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데 기계적 성질이 강도가 증가하는데 뭐 때문에요? 가공경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변형경화라고 그래요. 변형경화 같은 말이에요. 가공경화, 변형경화. 근데 요 또 하나 이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위험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롤러의 소재 진행 방향, 이 방향이 소재 진행 방향이겠죠. 소재 진행 방향에서 배출되는 이 소재 뭐가 일어난대요? 협착이 일어난대요. 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요 가공을 할 때 요 뭐 비산, 비례 뭐 그런 말을 쓰는데요. 뭐냐면 고온의 스케일이나 이런 윤활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산 또는 비례가 돼서요. 누구한테 올 수 있어요? 작업자한테 올 수 있다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이겠어요? 방호 장치의 가장 좋은 방법은 격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동화 시켜 놓고 작업자가 그 범주를 벗어나 있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자, 일부 공장에서 보면 이 아변 공장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완전히 격리 상태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 오염 요인 때문에 뭐를 만들려고? 그 방호 방법으로 격리 방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이 이게 놀러가 조그만 애들이 아니에요. 이 놀러 교환할 때 이제 우리가 부주의로 충돌이 일어난다거나 그리고 회전하는 놀러 여기 위험점이죠. 여기가 전부 다 위험점에서 협착이 일어날 수 있죠. 말려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방호 방법을 이제 방호 장치를 구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조는요, 말 그대로 폼 롤링이에요. 표면의 형태를 만드는 것들이에요. 자, 표면 어떤 형태를 만들려면요, 공구는 표면보다 어때야 돼요? 강해야 돼요. 즉 강해야 된다는 말이, 자, 우리가 강도가 크다는 말은 또 같은 말로 얘기하면요, 경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커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당금질 경화 당금질을 통해서 어떻게 표면을 이렇게 강하게 딱딱하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공구 표면에 뭐를 만드냐면 전조니까요. 이 나사산이나 아니면 치형을 만들어요. 이런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이 소재에 얘들을 강하게 힘을 가하면서 회전을 시켜서 이 표층부의 소성 변형을 일으켜서 이제 가공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의 장점은 앞에도 설명을 했어요. 얘들은요, 뭐가 안 돼요? 절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직의 흐름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한번 특징을 살펴보면 이 절삭 가공에 의한 나사를 예를 들은 거예요. 가공 시간이 얘는 어떻게 해요? 이런 금형을 이용하다 보니까 가공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이 절삭 나사보다 정밀도도 우수하고 그리고 인장 강도나 피로 강도가 굉장히 좋아져요. 향상이 돼요. 왜냐하면 요놈도 한번 살펴보면 전조를 하잖아요. 전조를 한다는 건 절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전부 다 지금 뭐죠? 소성 변형을 이용한 가공법이잖아요. 그리고 상온 상태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야 되겠죠. 하여튼간 그래서 이렇게 소성 변형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조직이 좋아지고 그리고 소성 변형 결과로 뭐가요? 이제 경화되어서 인장 강도나 피로 강도가 피로에 대한 저항 강도죠. 좋아지고 충격에 대해서 이제 충격력도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조직이 미세해지면 어때요? 인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연성 다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피로나 아니면 충격에 대한 강도가 이제 향상이 되죠.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이걸 절삭으로 하면 이제 대량 생산이 어렵죠. 소량은 뭐 가능하겠지만 대량 생산에는 경제성이 없죠. 보통 이 나사들은 보니까 전조로 만들어요. 자, 그리고 전조를 하면 이 강도를 필요로 하는 나사의 밑부분이나 치원 이렇게 나사들이 치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기어에서 여기가 치원이에요. 이 베이스원 이쪽에 여기 강도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좋아진다고요.
가공 경화가 돼서 강해져요.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우리는 뭐죠? 좀 크거나 대량 생산할 때는 전부 다 전조로 하지 뭐를 안 해요? 절삭은 안 해요. 자, 그림으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죠? 나사를 전조하는 거네요. 그죠? 근데 다이가 보니까 다이 금형이 보니까 얘는 하나는 고정되고 요게 그 운동을 하는 해서 이게 뭐죠? 이놈이 회전 운동을 하도록 하는데요. 요 판이 요 금형이 형태가 뭐예요? 평판이죠? 그래서 평형 다이라고 그래요. 얘는 보니까 요 다이가 어때요?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원형 다이라고 하고요. 요것들은 둘 다는 뭐예요? 뭐를 만드는 것들이죠? 나사를 만드는 전조예요. 그쵸? 전조. 이거 보세요. 이게 공구예요. 예, 이게 공구거든요. 전조 공구. 이게 뭐예요? 기어 재료예요. 그래서 요놈이 힘을 가하면서, 그죠? 회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얘를 기어를 만들어가는 거죠. 됐나요?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조가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잠시만요. 예. 이제 프레스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프레스 가공의 개요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가 프레스라는 거는요, 상하 왕복 운동을 하는 프레스 머신 사이에 제품 형태를 가진 뭐를 장착을 시켜야 돼요? 금형이 있어야 돼요. 위에 금형이 있고 아래에 금형이 있어야 되겠죠. 위에 금형은 그 램에 장착되어 있을 거고요. 아래 금형은 그 테이블에 장착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뭐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부품, 이런 부품 만들어진 게 아니죠. 요 제품 형상을 가진 이런 금형 사이에 뭐를 집어넣냐면 부품 소재를 집어넣고 이제 소성 변형을 시켜서 소정의 패널을 만드는 그런 가공법이 이제 프레스 가공이거든요. 근데 이놈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프레스 가공할 때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자, 이제 생산성이나 아니면 능률 이런 거를 고려를 하면 속도가 빨라야 되지만, 그죠? 문제는 뭐예요? 속도가 빠를수록 우리 안전공학적 측면에서는 뭐를 살펴봐야 돼요? 위험점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호 장치를, 그죠? 이제 그 고안을 해내야죠. 자, 그런 걸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프레스 가공을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스 가공은요,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프레스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절삭 가공과 같은 이렇게 생산비가 굉장히 다른 방법에 비해서 프레스니까요. 그냥 꽝꽝 힘을 가해서 만드는 것, 그 금융사에 힘을 가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다 보니까 경제성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 그 생산성이, 프레스 가공에는 생산성이 높은 프레스 기계, 그리고 이 금형 설계, 그리고 이제 그 금형을 설계하고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요 금형이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보통 제가 일본의 오사카에 금형 어떤 자동차 동력 전달 장치를 만드는 회사를 가본 적이 있어요. 갔더니 거기에 금형을 만드는 공장이 그 회사 속에 별도 공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였었냐면, 자,
몇 번, 부품을 몇 번 만들 때 그 뭐죠? 이 금형을 교체해야 되는지, 금형의 교체 주기를 늘리려고 또는 많은 횟수를 그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금형의 소재, 제작 방법, 그리고 제작 방법의 그 개선점, 이런 것들을 한 팀이 모여서 매일같이 경험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계, 설계, 프레스 기계죠. 그리고 금형 설계, 그리고 금형 제작, 이런 부분들이 그 경제성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제 요 프레스를 뭐 전체적으로 분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몇 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이 크랭크 프레스가 있고요. 그리고 토글 프레스가 있고 마찰 프레스가 있고 에가 프레스가 있는데요. 이 크랭크 프레스는요, 어떤 것들이냐면 이 동력 프레스 중에서도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이에요. 말 그대로 어떤 게 있어요? 큰 플라이 휠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크랭크 프레스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요 플라이 휠에 여러분들 이 프레스 보면요, 플라이 휠이 무식하게 커요. 자, 왜 그럴까요? 예로부터 회전에 대한 관성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플라이 휠의 회전 운동을 우리가 직선 운동으로 바꾸어서요, 요 프레스에서 필요한 무슨 운동? 펀치, 이게 상부 금형이죠. 거기에 그 프레스에 필요한 그 상하 운동을 시켜서 작업을 하는 일행정, 일정지식, 한번 땅 하고 한번 정지하고 올라가죠. 그렇죠? 행정이 일행정식이에요. 그리고 토글 프레스는요, 말 그 토글이 뭐예요? 끌어당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플라이휠의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변형시키는데요. 그리고 왕복 운동을 다시 토글 기구로서 램이 상하 운동하도록 이제 이렇게 그 작동하는 것들이고요. 마찰 프레스는요, 이게 잘 안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말 그대로 마찰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여기 뒤에서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마찰력과 그리고 나사를 이용한 프레스예요. 그래서 보면 요 램을 부착하는 나사축 바퀴, 여기 좌우 마찰차하고 이 바퀴를 접촉시켜요. 그래서 플라이 휠이 회전하면 요 축이 나사니까 램이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큰 압력을 필요로 하는 압축 작업에 쓰인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마찰이에요. 마찰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기어가 있기 전에 회전 동력을 전달하려고 할 때 요 마찰을 이용한 원추차 이런 것들을 이용했어요. 얘가 한계가 있어요. 마찰력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수직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찰력을 생성하려면 서로 그 수직 방향으로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에거프레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용량이 큰 뭐 프레스에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니까 뒤에서 한번 볼 거예요. 사실은 압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공정 유체가 그 램에 들어있다고요. 대신에 얘가 큰 힘을 이용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요 램이 커야 돼요. 램이 크다는 건 압력이 작용하는 요 단면적이 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요 놈에다가 압력을 곱하면 뭐가 돼요? 큰 힘을 얻을 수 있죠. 램을 통해서 이 슬라이드를 상승시키고 또는 하강시킬 때 필요한 압력을 이제 가하는 프레스가 요 에가 프레스인데요. 요 뒤에서 한 번씩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차 C를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여기 3차 C, 이건 3차 C의 프레스의 분류와 구조, 이 부분을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